자,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전에 3시간 떠드는 모임을 하나 하고 오는 바람에 약간 신체적으로 지금 기력이 딸려가지고 말이 좀 느립니다. 근데 힘 좀 내서 여기 지금 경문만 일단 한번 쭉 읽으면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 제친민, 제지어지선이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 놓고 지지 이후의 유정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지지라고 하는 말 한문을 보면 안다, 그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안다, 그친다. 이게 그친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그침을 모르는 거를 무기탄이라고 합니다. 그칠 줄 아는 거를 당연히 지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나면 어디서 그쳐야 할 건가를 아는 거죠. 예, 할까 안 할 거.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이 이게 들끓는 여러 가지 욕정,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조절 능력, 어디서 적당히 거쳐야 되는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지유의 유정, 요 정자라고 하는 건 방향이 정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바를 정자가 아니죠. 바를 정자가 아니에요. 예, 알고 그친 이후에 뭔가 방향성이 정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삶에다가 대입을 한다면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알고 나면 나의 천명이 뭔가를 알고 나면 나의 인생의 사명이 뭔가 이런 게 밝혀지잖아요. 그걸 지천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지 이후의 유정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지천명입니다. 예, 자기의 할 바 안 할 바를 알게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능정한다 그랬습니다. 능이 고요해진다. 깔아앉는다는 거죠. 이제 깔아앉는다. 고요해질 수 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거 뭐 해설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거지만 자 공자님은 40의 불혹이고 50의 지천명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불혹이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50의 지천명이라고 하는 건 자기 삶의 과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명확한 이해가 생기고 흔들리지 않고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어떤 존재다를 알면 알수록 그게 더 뚜렷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다를 알면 알수록 지금 이 생에서의 나의 소명이 뭐냐, 사명이 뭐냐 이런 거에 뚜렷해진다. 뚜렷해지면 좌고우면하지 않게 되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고 들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형태적으로는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간다는 거죠. 일관되게 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관되게 갈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따라오는 득이 있다면 뭐가 있겠는가. 우리 삶의 불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심리적 고통이고 불안정도 심적 불안정이잖아요. 이 불안정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예. 아, 이게 나의 천명이구나 하는 어떤 느낌이 왔을 때에는 그다음부터는 걱정이 인생 고통과 걱정의 절반 정도가 날아가는 기분, 이런 기분이 든다, 확실히 든다라는 저는 저의 경험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 사실은 그 20몇 년 전에 논술을 시작할 때는 마지못해 시작했었어요. 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제도권에 들어가기 싫고 먹고는 살아야겠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없네. 근데 그때 마침 제도적으로 논술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어라? 이건 내가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의미 있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논술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만났던 제자들하고 오랫동안 인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이건 내가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게 할 수 있겠다. 다루는 내용 자체가 그런 거였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이게 사교육 시장의 선수잖아요. 예. 잘하면 잘할수록 오히려 또 그 좋지 못한 이미지도 같이 커지는 뭔가 사회적으로는 별 명예나 보람이 없어야 되는 듯한, 내적으로 내가 아무리 자의적으로 부여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 사이에 갈등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있었죠. 예. 눈치가 좀 보였죠. 눈치가 좀 보이고 그러다가 제가 한 몇 년 하면서 어느 순간에 논술이 됐건 뭐가 됐건
공부하고 가르치는 게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이 방향, 이 나의 천명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30대 초반에 들었었어요. 나는 형태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평생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마음이 어떤 과정으로 들었는데 그 마음이 딱 들고 나서부터는 진짜로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무슨 걱정이 없어지는가 하면 잘 돼도 이걸 할 거고 못 돼도 이걸 할 거 아니야. 성과가 있건 없건 이걸 할 거고 당장 드러나건 안 드러나건 이걸 할 거 아니에요. 요걸 들어도 할 거고 안 들어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그 불안정한 어떤 변수 영향이라고 하는 거가 확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천명이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외부적인 변수 영향들이 확 다운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 이후의 유정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죠. 방향이 정해진다.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면 사람이 안정되게 되는 거죠. 들뜨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정 이후의 능정, 능이 고요해진다라는 겁니다. 능이 고요해진다. 이렇게 고요해지고 나면 능안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 이후의 능력, 내가 마음이 편해야 남을 배려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안 편하고 내가 지금 여기저기 시달리고 있고 내가 계속 쫓기고 있고 뭔가 숨기고 있고 감추고 있고 강박과 스트레스와 억압과 막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다면 내가 지금 쫓기고 있는데 누구를 배려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자기가 고요해질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어야만 말 그대로 주변이 살펴진다는 겁니다. 주변이 살펴진다. 이게 능여입니다. 그걸 여 이후의 능득,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고요하고 편안하고 그걸 안정된 자기 중심을 기초로 주변의 관계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게 될 때 뭔가 득이 생긴다. 뭔가 얻어진다는 거죠. 뭔가 얻어진다. 이 얻어진다는 것은 결코 어떤 세속적인 물리량, 측정 가능한 점수가 됐건 돈이 됐건 측정 가능한 성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공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진정성 있는 공덕이 생긴다. 이게 려 이후의 능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 본말하고 이 사물이라고 하는 거에는 전부 시작과 끝이 있다.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거의 시작과 끝은 뭐냐면 지지 이게 시작이고 그죠? 능덕 이게 끝이죠. 지지가 있어야 능덕이 있는 거예요. 지지도 못한 인간이 능덕을 바라면 이거 욕심인 거죠. 그러면 지지하고 뒤에 따라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능정이다, 능안이다 하는 것들이 능여다 하는 것들이 따라 나옵니다. 지지 이후에 능정하고 능안하고 능여하는 거 이게 안 됐으면서 능덕을 바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물류본말을 모르는 거지 이게. 지지? 아침에 나왔어야죠. 나온다 그래놓고 안 나왔어 이 사람 지금. 그래서 물류본말 사유종시, 물류본말 사유종시, 물하고 사는, 물이라고 하는 사라고 하는 건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걸 사라고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상을 다 물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다. 이런 걸 알면 지소선후면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뒤인가를 알기만 해도 접근 도이다. 도에 가깝다. 도에 가깝다. 그러니까 할 거 해놓고 얻을 거를 바라야지. 먼저 할 게 뭔지도 모르기도 하거니와 하지도 안 해놓고 뭔가 좋은 결과가 생기기를 바라는 거는 도에서 먼 거겠죠. 그게 접근 도이다라고 해놓고 그 뒤에 이제 경물치지 성의정심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격물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 격물이라고 하는 거. 이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물이라고 하는 저 한문을 잘 모르다 보니까 물자만 나오면 이게 뭐 책상이나 의자 같은 고체 덩어리를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한문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런 어떤 고정된 고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전부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격이라고 하는 것은 꼬라지잖아요. 꼬라지. 격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
이거에 알맞은 어떤 형상화 내지는 패턴화 내지는 이런 것들을 형태화 이런 걸 이룬 걸 경물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애들이 놀이를 할 때 자, 좀 다른 얘기부터 해봅시다. 우주적 신성이 있다면 신성이 하는 일이 뭔가요? 신성의 일이 뭐냐? 스피릿이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창조하잖아요. 스피릿이 하는 일은 창조하는 겁니다. 그럼 창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걸까요? 아니면 있던 걸 드러내는 걸까요? 있던 걸 드러내는 겁니다. 예컨대 기운의 형태로 있는 것을 형상의 형태로 전환시키는 거, 이 창조입니다. 예,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는 거, 이게 창조입니다. 예, 아예 없던 거를 지어내는 게 아니고 예, 있는 걸 드러내는 걸 창조라고 합니다. 목성의 기운이 있습니다. 지구에 와서 식물이라고 하는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떡갈나무가 돼요. 해의 기운은 지구에 와서 흙을 만나고 공기 분자를 만나가지고 해바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창조죠. 이 행성의 기운이 지구라는 환경에 들어와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조합해내가지고 자기 기운이 들어가 있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낸다고. 이게 창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없는 걸 지어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기운을 보이는 형태로 전환시켜내는 거다. 이게 창조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신의 재현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은 신의 재현입니다. 신성을 타고났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신성을 타고난 존재들인데 애들을 놀이를 해라라고 가만 내버려두면 가만 자연 방치해버리면 어린애가 제일 먼저 하는 놀이가 뭘까요? 쪼물딱거려가지고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쪼물딱거려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조형. 그래서 발도르프 예술 과목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조형이죠. 이해가 되세요? 예. 특히 미술 과목에서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조형부터 시작합니다. 조형. 그 다음에 조형이 좀 더 아주 정교하게 손가락 운동으로 정교하게 들어가면 수공예가 되는 거고. 예. 형태 지우기. 이거야말로 실은 창조의 첫발이다. 형태 지우는 거. 이게 창조의 첫발이다. 자, 그러면 형태를 지운다. 인식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식 가능하게 만든다. 예. 아폴로, 신화에서도 아폴로가 태양신이잖아요. 근데 니체가 아폴로적 힘이라고 했던 게 조형력을 얘기하는 거였거든. 신전을 만들어내고 조각품을 만들어내는 그 힘을 아폴로적 힘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빛이 하는 일은 뭐냐? 형상화를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자, 그러면 경물이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형태화하는 거다. 그럼 물리적으로 형태화하는 건 이게 제작해내는 거죠. 제작해내는 거. 제작하는 거를 한문으로는 공이라고 하잖아요. 공이라고 하는 게 한 개 끄면 하늘 천이 되는 거고, 한문에서 두 개 끄면 땅지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으면 만들공자가 돼요. 만들공자가 되면 천지가 하는 일은 뭔가를 공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예요. 형태화하는 거. 이걸 인간이 이어받아서 인간은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쪼물딱 끓여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예, 형상화, 형태화로 만들어내려고 해요. 자,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관념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개념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개념화라고 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어진 감각에 의해 가지고 온갖 종류의 다양한 직관을 얻습니다. 근데 이 직관 정보들은 흩어져 있어요. 질서가 없단 말이지. 개별화되어 있단 말이지. 근데 인간은 애를 써가지고 이것들을 범주 분류를 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끼리 묶고 그 다음에 추상화를 해요. 그래서 개념을 만들어요. 이게 정신적 의미의 형태화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주변에 있는 흙덩어리들을 쪼물쪼물해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특정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도 형태하지만 직관 정보들을 조물락거려가지고 개념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정신적 의미의 형태화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자기가 만난 모든 현상과 체험 이런 것들에다가 근데 이 형태화를 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하면 그건 경물이 아니야. 경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물에 맞게끔 형태화한다는 뜻이거든요. 사물의 본성에 맞게끔 형태화한다. 예. 자, 내가 만나는 어떤 대상과 현상의 성질에 맞게끔 형태화한다. 이게 경물입니다. 이게 경물입니다. 그럼 이거는 인간 창조성이 발휘되는 최초의 어떤 양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치지, 알매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알매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나무를 가지고 어떤 도구를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봐. 예, 근데 나무를 가지고 도끼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를 가지고 도끼를 만들어서 나무로 만든 도끼로 나무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 안 찍힐 거 아니야. 이건 경물을 잘못한 거지. 이거는 나무의 성질에 어울리는 일이 아닌 거지. 나무를 가지고 솥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을 피웠더니 솥이 홀라당 타버렸어. 이건 나무의 성질을 잘못 이용한 거죠. 이건 경물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솥을 만들려면 새로 만들어야 돼. 이걸 인류가 한 방에 알았던 게 아닐 거 아니야. 네.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어떤 도구는 무엇으로 만들고 어떤 도구는 무엇으로 만들고 어떤 도구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이거를 하나하나 시행착오 속에서 알아나갔을 거란 말이지. 요게 경물하는 과정이잖아요. 예. 이렇게 경물하는 과정을 거쳐서 치지, 알매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물의 본성에 맞게끔 형태화하고 도구화하는 것이 뭔가를 알게 된다. 그게 경물치지입니다. 그런데 경물치지 사이에 들어가야 될 게 여기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지만 궁입니다. 궁리. 이치를 계속 탐구해 보는 거. 예. 궁죽통할 때 궁. 예. 이치를 탐구하는 걸 궁리라고 하잖아요. 대상을 만나서 궁리를 함으로써 경물을 하게 되고 이 경물의 경험이 쌓여가지고 또 궁리가 들어가서 치지에 이르게 되는 거지. 자, 치지에 이릅니다. 치지를 이루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의가 생긴다는 거야. 성의라고 하는 거를 잘 보세요. 이 의자는 요거는 뭐 그냥 뜻의자입니다. 뜻의자는 뭐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관념적 자극은 다 의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성자예요. 성자. 성이 이 성자잖아요. 이 성자를 이 성자가 붓으로 쪼개 보면 어떻게 된가 하면 말씀은 이룰성이잖아요. 이거 말씀은이죠. 이거 이룰성이고. 그러면 말씀은과 이룰성이 붙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언행일치 된다는 얘기예요. 언행일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들 느낌이 조금씩 다 다르시겠지만 언행일치 되는 경지가 얼마나 대단한 경지입니까? 그렇죠? 언행일치 되는 경지 굉장히 대단한 경지입니다. 예, 우선 내가 세계에 대한 이해도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정확하게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면 또 나의 어두운 면까지도 이미 바라보고 있다면 자기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어떤 경지에 이런 사람은 이걸 성화시켜서 경지에 이런 사람은 소위 말해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부정직하다든가 이건 자기가 불편해서 못해. 기본적으로 정직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직하게 되고 이런 자기 정직성이 내면화된 사람은 은행일치가 돼요. 설사 성과 결과로는 실패할 수도 있죠. 힘이 모자라서. 예, 힘이 모자라서 미숙해서 성과가 득으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역부족으로 득으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은행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이 일치하는 거. 그게 성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성에 이른다. 정성스럽다. 성의를 보여라.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 성의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경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뜻을 180도 다르게 쓰고 있죠. 예. 별로 진심이 없더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라. 이걸 성의를 좀 보여라 그러잖아요. 하는 척이라도 해라. 이걸 성의를 보여라 그럽니다. 성의는 하는 척이 아니에요.
이게 진지한 모드입니다. 아주 진지한 모드에 자기 정직성을 바탕으로 은행일치가 되는 거. 이게 성의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경물치지하면 성의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경물치지하면 성의가 된다. 이해가 되시죠? 예. 경물치지가 됐는데 성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예컨대 어떤 인간들이 욕망의 어떤 허무함을 알았다. 허술함도 알았다. 이게 도저히 내가 어떤 채운다고 채워질 수 있는 결핍이 아니다. 이런 걸 알았다라고 쳐서 그래서 진짜로 욕망이 나가 떨어진 사람이라면 나는 욕심 없어. 이걸 척할 필요가 없죠. 척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안 원하는 거예요, 이걸. 예. 이런 사람은 은행일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것의 어떤 그 불가능성을 깊이 안 사람은 저절로 그게 되는데 그걸 깊이 모르는 사람은 척해야 돼.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물치지하면 사실은 성의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성의가 따라온 것이 누적이 돼서 자기의 어떤 일상 전반에 성의가 지배를 하게 되면 그 마음이 바로 정심이다. 바른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마음에 이르려면 경물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물치지가 안 되면 성의 정심이 안 된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여러 사회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저는 역사적인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만 사회 문화적인 이유도 크고요. 어쩌다 보니까 반지성주의가 엄청나게 팽배해 있어요. 제가 느낄 때. 사람들이 지성적인 거를 좀 혐오한다는 얘기예요. 지적인 거를. 근데 이중적이죠. 한편으로는 대단히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또 대단히 혐오하고 뭐 그럽니다. 이게 뭐 이중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상한 건 아니고 이중성이 있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막 바래. 근데 내 손에 못 넣었어. 그럼 욕하는 거지. 예. 가령 누구나 스카이 가기를 막 바래요. 그러면서 누가 내 앞에서 학력 자랑하면 그 꼴은 못 봐. 그런 말 하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런 놈들이 이 사회를 다 망치고 있어. 근데 지 자식은 그거 보내고 싶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막 그거 욕하면서 학벌 차별주의 이런 거 막 욕하다가 내 자식은 그거 보내야 돼. 이런 이중성들을 다들 갖고 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소위 유교적인 도덕관념에서는 뭐 공부 좀 하고 배워 먹었다는 사람들이 인격이 좀 성숙해야 된다는 그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하나 이런 관용어를 써요. 근데 사실 근대적인 의미에서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자잖아. 기능적이고. 근데 대학에 있는 거는 다 그 직업훈련소들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기능을 배웠다고 해서 인격이 성숙할 리 없잖아요. 사법고시를 패스했다고 인격이 성숙할 리 없고 의사고시 패스했다고 인격이 성숙할 리 없다고. 인격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근데 옛날에 공부는 인격 공부였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은 유교도 종교인데 이 종교적인 덕목을 끊임없이 갈고 닦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바탕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거 이걸 훈련하는 게 공부인데 옛 사람들은 그랬지만 지금 사람들은 기능을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어떤 배움이라고 하는 데서 기대하는 바가 달라진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빨리빨리 안 바뀌니까 배운 사람한테 인격적으로 성숙함을 요구하고 한편으로는 관성이죠. 관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함을 요구하면서도 현실에서 늘 부닥치는 거는 이거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 배 안 먹어도 천재라는 우병우가 나타나고 예, 김기춘이 같은 캐릭터가 엘리트가 김기춘이 같은 캐릭터 화이트 그 크리미널들 있잖아요. 화이트 범죄자들. 엘리트 범죄자들 이런 유형들이 많지. 그런데 대한민국이 아시다시피 아시아의 부패지수 1위 국가잖아요. 아세요? 우리가 부패지수 1위 국가고 스위스 비밀은행의 랭킹 3위거든요. 네, 나라의 덩어리에 비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스위스 비밀은행 계좌 수와 그 숨겨놓은 돈의 양으로 한국이 3위예요. 1등, 2등을 러시아하고 중국인데 둘이서 1, 2등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한국이 3등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국력에 비해서 보면 이 3등이 사실 율로 보면 내가 보기엔 1등이야.
아닌가요? 이 조그만 나라가 덩치로 보자면 비교할 수 없는데 하고 양쪽으로 1, 2, 3등을 다투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부패지수가 보기보다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중성을 동시에 다 갖고 있어요. 도덕적인 강박을 또 굉장히 높고 그러면서 동시에 부패도 높아요. 이렇게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엘리트층을 이렇게 독점한 층들이 역사적으로 도덕적 정당성이 많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아먹은 놈들은 도둑놈들이야. 이런 식의 관념들이 생기는 거죠. 배아먹은 놈들이 더 도둑질해. 배아먹은 놈들이 더 부패해. 있는 놈들이 더해. 이런 어떤 생활적인 감수성이 형성이 되는 거죠. 생활적인 감수성이, 걔네들은 맨날 무자비한 경쟁과 지배와 이런 것들만 강조를 하고 성과만 강조를 하고 그거는 반인성적이야. 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제 쭉 퍼져 있는 거죠. 쭉 퍼져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이렇게 저렇게 추구하는 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비도덕적이기까지 해. 라고까지 나갑니다. 라고까지 나가가지고 편리한 대로 어떤 순간에 반지성주의가 잘 등장합니다. 반지성주의가 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지성주의가 등장할 때는 아주 관성적인 표현들이 머리보다 가슴 이런 거죠. 맨날 머리 가슴 비교하면서 머리만 있는 애들은 안 돼. 뭐 책상머리고 실천은 안 해. 아는 게 뭐 중요해? 따뜻한 가슴이 중요하지. 이게 그냥 흔히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인데 실은 알고 보면 밑에 저변에 깊이 깔려있는 반지성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반지성주의가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본인도 또 지혜도 또 스카이 보내려고 그래요. 이런 어떤 이중성들, 자기도 자각하지 못하는 이중성들이 있는데 이게 꼭 어느 개개인의 탓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원인도 있고 사회 문화적인 원인도 있고 여러 원인들이 착종이 돼서 반지성주의가 팽배하다. 제가 맨날 예로 드는 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대학생이 칸트 순수 이성 비판 학교에 들고 가서 읽다가 애들한테 조롱당했다잖아요. 야, 진지 빨지 마라. 잘난 척 하지 마라. 진지충. 그 조롱에는 굉장한 비난이 섞여 있죠. 그 비난의 내용을 가만 보면, 야, 나는 하루하루 지금 뭡니까, 취업 준비하고 토플 준비하고 저거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말이야. 니는 잘난 척 하면서 고고한 철학을 공부하는 거 눈꼴 시다는 거거든. 이런 반감이 깔려 있는 거거든.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어떤 세미나를 했는데 어떤 애가 갈아타니고 전에 세계사의 구조를 들고 학교에 가서 읽었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얘한테 깨심이 났네 그랬대요. 깨시민. 깨어있는 시민의식. 노무현 대통령의 유언이잖아요. 깨어있는 시민의식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진보적인 어떤 유들을 조롱을 할 때 깨시민이란 말을 하죠. 그럼 또 왜 조롱을 할까요? 도덕적 비난이죠. 니들은 위선적으로 도덕성을 얘기하지만 원래 배운 놈들은 부도덕해라고 하는 관념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진보적인 층들의 학력이 높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막 여러 가지가 섞이는 거죠. 학력이 높은 애들이 도덕적인 얘기하는 거는 위선이고 부도덕을 감추는 거다. 더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똑똑한 놈이 도덕적인 척하면 어떻게든 헤집어가지고 너도 우리하고 똑같은 겨 묻은 게 똥 묻은 게다를 밝히고 싶은 강렬한 투쟁심이 생기는 거지. 그게 이번에 조국 사태 아닌가요? 조국은 상당히 질투심을 유발하는 캐릭터잖아. 똑똑하지. 잘생겼지. 도덕군자 같은 얘기하지. 출세도 했지. 돈도 많지. 저놈도 겨무든 개라는 걸 내가 보여주마. 그래, 네가 나보고 지금 똥 묻은 개라고 그거 좋다. 내가 네가 겨묻었다는 걸 보여주고 말겠다라는 게 조선일보만의 의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일보만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백만이 나가는 거예요.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문화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본인들은 잘 자각을 못하죠. 자기가 그렇다는 거를. 자기가 그렇다는 걸 자각할 줄 알면 성숙한 거지. 예. 자각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반지성주의적인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열심히 궁리하고 탐색해서 이해력이 늘어나고 의식 수준이 올라가야 깨달음이 됐든 성숙이 됐든 얻을 수 있다. 이걸 인정 안 해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니 그러면 공부 잘하는 놈만 득도한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공부는 교과서 공부거든. 교과서 공부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경전의 말을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새기고 감동이 내면에서 일어나고 어떤 정서적인 성화가 일어나고 참의 눈물을 흘리고 하는 과정이 없다면 이런 공부가 되겠냐? 안 되거든. 근데 이런 공부를 해서 어떤 수준을 간다라고 하는 것도 그럼 뭐 나는 한문도 모르는데 나는 쪼다같이 살아야 되네? 하는 공격성을 투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이해가 넓어지고 의식 수준이 올라간다는 말을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못 받아들여요. 왜? 지가 공부 못했거든. 근데 공부 잘했던 사람보다는 공부 못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줄 세우기 비교 경쟁하면 어차피 5%가 잘하는 기준이라고 하면 어차피 95%는 못하는 거잖아. 그럼 95%는 이런 어떤 억하심정이 늘 있는 거잖아. 그럼 열심히 궁리하고 탐색해야 즉 경물 취지하야 뭐 한다 그러면 야, 그럼 뭐 박사학위 없으면 그럼 박사학위 있으면 인격자냐? 박사학위 없으면 뭐 인생을 이상하게 산다는 거냐? 너 나쁜 놈이네. 이런 반응이 툭 튀어나온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에세이를 한 편 쓰자. 그러면 머리만 발달한 사람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툭 튀어나오는 거야. 저런 거든 뭐든 하여튼 공부라고 하는 건 다 지식평가다. 지식평가다. 이런 얘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정말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옛날에 성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이거는 유교 버전인데 유교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가 모든 망상과 오류의 첫 원인을 뭐라고 지적합니까? 무명. 이해가 밝지 못한 거. 이해가 밝지 못하면 그것부터 한마디로 무지가 죄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무지한데 이 무지를 극복하려고 애를 안 쓰는 거 거기서 다 나온다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 안 할 줄 알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인군자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먹으려고 그래. 들어먹기가 싫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 들으라고. 귀 없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서. 자, 그래서 어쨌든 경물, 취지 해야 성의가 생기고 그래야 이제 비로소 바른 마음이 생긴다.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상승 그리고 실제로 실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전제 조건이다라는 거야. 아까 지소 선우면 접근 도의라 그랬잖아요.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뒤인가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뭔가 성숙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지지유의 능력 뭐 능한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야 능덕이 되는 거지. 이게 순서잖아요. 순서. 그러면 요게 없으면 요게 없는 거야. 이게 순서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착한 마음 가진다고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 바른 마음이라는 게 그냥 나는 그냥 착하고 다정하게 살아야지 이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착하게 살라고 했는데 나쁜 짓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무명이나 무지에 의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지 마음이 그게 아니었으면 경물치지를 열심히 했었어야지. 근데 요건 안 하고 내 마음은 선하다 가지고 아무리 들이대도 정심은 안 생긴다. 자, 그래서 요게 되면 요 경물치지 성의 정심을 열심히 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수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덧붙이죠. 몸을 갈고 닦는 거잖아요. 마음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을
자기의 일상의 실천으로 끊임없이 외화시키는 거를 갈고 닦는다는 얘기잖아요. 수신이. 그러니까 수신의 내용물이 경물치지성이 정심인 거죠. 경물치지성이 정심으로 이루어진 내면 상태를 자기의 일상 실천으로 끊임없이 외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이게 수신인 거죠. 이렇게 수신을 하게 되면 제가가 된다. 제가, 이때 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는 가까운 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족 개념이거든요. 그럼 근거리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사람들을 가라고 해요. 이때 제라고 하는 건 가지런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제가는 수신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이 가지런해진다는 거야. 근데 가지런해진다는 것이 반드시 성공 실패의 개념도 아니고 어떤 극복이 드러나는 어떤 번영 이런 정도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가지런해지는 겁니다. 가지런해진다는 것은 안정되고 혼란이 적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근데 사실 뭐 어디든지 따지고 보면 세상은 불안정해 보이지만 또 그 불안정 속에서 안정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바로 유유상종의 법칙. 어쩔 수 없이 비슷한 레벨들끼리 모이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한 명 강력한 어떤 수신이 돼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분위기로 인해서 그거보다 더 이제 난동을 부리는 애들은 왔다가도 가는 거죠. 왔다가도 가는 거지 뭐. 그러면서 어떤 그 수신이 되어 있는 어떤 그 문화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주변이 가지런하게 질서정연하게 안정이 되는 것을 제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제가가 되어 있는 데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편안해질 거 아닙니까? 원래 치자를 우리는 이제 근대적 통치 개념이 너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치자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치자는 원래 물수변을 쓰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게 도덕경에서는 물이 상선약수,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이 의미하는 바가 동양에서는 자연스러움이거든요. 자연스러움. 그럼 치라고 하는 것은 다스려지긴 다스려지는데 어떻게 다스려지는가 하면 힘을 써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막 강력한 처벌 규정 정하고 막 빡빡한 매뉴얼 정하고 기계적으로 그냥 공장 돌리듯이 돌리고 보통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질서들에 많이 익숙하죠. 많이 익숙해서 풀려놓으면 막 혼란스럽게 짝이 없는 식으로 되는데 충분히 자유롭고 충분히 어떤 그 보장되어 있는 장 속에서도 물 흐르듯이 질서가 잡힌다. 이게 치국입니다. 그 질서가 잡히는 그 영역이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니라 더 늘어나게 되면 그걸 치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어떤 현자가 한 명 나타나면 그 일대에 말하자면 문화가 부흥이 돼서 그 군자 덕에 어느 마을이 어느 지역이 칭송을 받고 후덕하다는 평가를 받고 뭐 이런 걸 치국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치국이라고 하는 거고 뭐 우리나라로 가까이 얘기하자면 사실 이걸 실천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겠죠. 약간 좀 이게 개념을 못 담아내기는 하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거죠.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에 어떤 귀감을 세우려고 자연스럽게 애쓰는 문화 이런 게 되는 걸 치국이라고 하는 거죠. 치국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 근대 직전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데가 경주 최부잣집이 유명하잖아요. 사방 300리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라. 망할 때에도 가산을 다 틀어가지고 독립운동에 다 집어넣고 망했잖아요. 이런 게 치국입니다. 이게 바로 치국입니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 권력 투쟁하는 걸 치국이라고 안 했어요. 그걸 치국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평천하. 이때는 평이 중요해요. 평은 평화롭게 하는 거잖아. 세상을 편안하게 하는 거잖아요. 평천하. 이런 자연스러운 어떤 그
높은 수준의 의식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세상이 편안해진다는 게 평천하거든. 근데 이거 우리가 평소에 해석할 때 어떻게 거꾸로 해석하는 걸 한번 보세요. 수신, 학력고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일단 학력고사 만점 맞아. 제가 그래서 판검사라도 돼서 온 집안을 내가 다 먹여 살려. 치구, 드디어 관료로 등단해. 평천하, 드디어 이제 권력 사다리에 정점으로 올라가. 요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누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면 저 속물적인 놈 이런다고. 근데 원래 뜻이 그런 뜻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이미 그런 관용적인 통념적인 어떤 선입관과 오해를 잔뜩 만들어 놓긴 했지만 원래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그거와 아무 상관없고 경물치지 성의 정심이 외화돼서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난다는 뜻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수신제가 지금 저 팔조목이라고 하는 거는 인의예지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저 수행의 내용물이 바로 인의예지가 되는 겁니다. 인의예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성에서 대학은 학문의 목적을 밝히는 책이잖아요. 학문의 목적은 요거를 하는 거래. 이거 우리 학교 교육 이념에 들어와 있잖아요. 의지, 감성, 사고의 조화를 이루어. 우리 학교 교육 이념의 문장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 의지, 감성, 사고의 조화를 이루는 거. 이게 대학의 목적이라고, 학문의 목적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게 학문의 목적이다. 그러면 이러한 학문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안으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밖으로 이런 관계를 가져라는 거야. 이것이 학문을 하는 이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게 바로 유기이론론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 우주의 어떤 원리와 섭리, 이런 것들을 인간이 재현해서 자기의 인성에 녹여내고 관계에서조차도 이런 것들이 마치 자연이 영원히 돌아가듯이 안정되게 구현하는 거, 이것이 문명이 지속 가능한 조건이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기이론론적 세계관이 어떻게 도덕과 규범을, 자연의 질서로부터 도덕 규범을 유도해내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 방식으로 인간 사회 문화의 문제하고 세계에 대한 이해 문제를 연결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학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중용 좀 들어가겠습니다. 중용은 자, 천명지위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명한 것이 성이다. 하늘이, 자, 다시 한번 의지, 감성, 사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늘이 명한 것이 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타고나는 본성이다. 이거는 하늘이 명한 거다. 하늘이 명했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어떻게 못한다는 얘기죠. 정해져 있다는 거죠. 타고날 때 이미 주어졌다는 거지. 이게 하늘이 명한 겁니다. 천명지 위성 할 때 이 성은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 같은 겁니다. 그럼 의지 감성 사고에서 어딘가요? 의지죠. 사람이 성을 타고난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 까르마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소일성지 위도라고 했습니다. 소일성지 위도, 이 주어진 성을 이끌어낸 거, 이끌어내서 실현한 거, 이게 도다. 이게 도다. 이 개념은, 소일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겠습니까? 윌투파워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도다. 그럼 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고에 들어가는 거죠. 영적인 깨달음에 들어가는 거죠. 나한테 성이 주어져 있는데 얘를 이끌어내면 도통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도지 위교, 이 도를 향해서 갈고 닦아가는 이 과정, 이게 교다. 슈타인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네. 이해되시죠? 슈타인은 교육이란 의지에 감성하다, 딱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의지에 감성하다.
즉 수도라는 거죠. 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예. 도란, 솔성, 성을 실현시킨 거. 아, 제 호의 한자가 솔자인데 솔빈. 가난을 몰고 다니나? 아닙니다. 제 호에 쓰는 빈자가 가난할 빈자 아니고 예. 동음 이의입니다. 그래서 천명지 위성이요 솔성지 위도요 수도지 위교니라. 요것도 삼원적으로 지금 구성한 거죠. 아까 대학도 삼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이것도 삼원적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본성이 무엇인지, 득도가 무엇인지, 교육이 무엇인지를 이 삼원론에다가 딱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의 목적은 뭐다? 득도하는 거지 뭐. 공부의 목적은 뭐다? 경목요결에서는 나도 성인 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성인 되는 거다. 왜 꼭 그래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인간이 온갖 차별성, 온갖 어떤 갈등의 소지들 이거를 모두가 보편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수양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 이게 경목요결 서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인 되는 공부를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물론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아까 말했던 문화적 반지성주의가 막 꿈틀대죠. 야, 그때는 양반사회고 말이야. 지들끼리 공부했던데 그런 위선적인 얘기하고 말이야. 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인류의 보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때 사회구조가 그랬다는 거는 그때 현실이긴 하지만 예, 그 사회구조가 그러니까 네 얘기도 보편성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인류의 선현들 특히 성인군자들의 가르침을 그 사회적인 시각으로 어떤 사회 구조 갈등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뭐 불꽃 페민가 어딘가 하는 그 페미니스트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참 문제가 됐을 때 그거 보고 제가 경악을 했는데 예수도 남자다. 그래서 예수상 불태우고 그리고 또 뭐더라? 남자 그 유아가 사산한 거 이것도 머시마 새끼니까 그냥 정오의 대상 일반적인 정오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애 사산한 것도 막 사진 찍어 올리고 이게 이제 사회의 현실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보편 가치에 대한 가르침에다가 그냥 투사를 해버리는 거잖아. 만약에 그런 식의 투사가 옳다 그러면 우리는 문명의 발달,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죠. 아무것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어쨌든 천명지 위성, 솔성지 위도, 수도지 위교고, 자, 그 다음에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도야자는 불가수율이야. 불가수율이야.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서 떠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인지학 버전으로 고쳐보면 우리가 모몬형 의지감성 사고라고 하지만 이거 전부 영의 움직임의 발현 형태잖아요. 내가 알건 모르건 스피릿이 여기에 다 끼어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더 정물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잠자는 사이에 영이 내 신체 안으로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건 내가 모르지만 내 신경줄을 타고 이미 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인지학에서는 그렇게 가정 보고 있습니다. 예. 신경, 신이 다니는 길. 그 신이 스피릿이잖아요. 예. 그래서 신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감했을 때, 느꼈을 때, 깨달음이 생깁니다. 이 깨달음은 신의 능력이거든. 그래서 감각, 지각, 신경작용 이런 것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스피릿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학에서도 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도야자는 불가수율이라고 했고 가리면 비도다. 만약에 인간한테서 떠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건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도의 체현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잘난 인간이건 못난 인간이건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실은 신성의 재현물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고로 군자는 해서
뭐 쭉 이어집니다. 별로 중요한 문장들 아니고 조금 중요한 문장만 짚어서 얘기하자면 1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군자는 고로 군자는 신기독야하니라. 신기독한다.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독 기자 중간에 이제 생략하고 신독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문장들을 보면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서 절대 떠날 수 없고 떠날 수 있다면 그건 도가 아니고 도는 완전히 드러난 곳에서도 작용하고 있고 인간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저 깊은 숨은 곳에서도 작용하고 있고 이 도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한시도 떼내지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만약에 도를 어떤 존재적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인간이 이 도의 눈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공간은 전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전혀 없다. 도라고 하는 건 내가 알 때건 모를 때건 내가 깨어있을 때건 잠들어 있을 때건 계속 작용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작용하는 거라면 쉽게 말해서 인간이 부정직할 때 나쁜 짓 할 때 남들이 안 보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누가 모르겠지. 모르니까 허술하게 하고 모르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이런 어떤 깨어르고 굉장히 경거망동하고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누구나 다 있죠. 그런데 남이 보건 안 보건 왜 우리가 관용어로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안다. 거짓말하는 사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기가 거짓말한다는 걸 자기가 안다.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모를 수도 있죠. 정신병자들은 모를 수도 있으나 대부분 자기가 안다. 일반적으로는. 예. 그러면 이게 누가 안 보니까 한마디로 바깥에서 내가 도덕적 긴장을 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놓치고 있으니까 내 맘대로 할래라 욕망이 꿈틀대는 이런 거를 하지 않는 거를 신독이라고 해요. 홀로 있을 때도 경건하다. 이게 신독입니다. 예. 홀로 있을 때도 경건함을 유지하는 거. 왜? 하늘과 땅과 내 안의 신성이 동시에 보고 있으니까. 동시에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 신독, 이게 우리가 신독 이런 문장을 보면 뭐 그렇네. 근데 사실 이 바로 남이 보건 말건 너 스스로 네 안의 신성에 경건한 어떤 태도를 지녀라. 이게 신독인데 유교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안 가르치고 안 배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말하자면 유교에 나오는 문구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 안 하고 좀 시시하게 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했다 그러면 진지하게 듣죠.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신독을 얘기하는 대목이 그 대표적인 가르침이 성경 좀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신독이라고 하는 이 취지를 그대로 요청하신 게 있죠. 기도할 때 혼자 해라. 저작거리에서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서 기도해라. 그래야만 신을 만난다. 혼자 있을 때 만나는 신은 자기 안의 신이지 뭐. 근데 이어서 이 신독하고 똑같은 취지를 예수님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남들이 보는 데서 착한 일에서 칭찬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네. 남 보라고 어떤 행위 하는 사람은 벌써 경건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한테 보이는 거, 평가, 인정 이런 거를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그거를 신경 쓰면서 뭔가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 경건한 게 아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있건 없건 남이 알건 모르건 누가 보건 안 보건 똑같은 자세를 유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독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꼴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동양의 경전이든 서양의 바이블이든 실제 그 가르침의 내용이 다르지 않고 그러한 규범이 도출되는 원리가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신독이 나오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문장이 희로애락지 미발을 위지중이라고 하고 발이중주를 위지화라고 한다 라고 돼 있죠. 희로애락 인간의 감정이죠. 대표적인 감정 4개죠. 4개인 거는 사구성체 사계절 여기에서 도출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도 에테르 아스트랄 자체의
산물인 거예요. 예컨대 이걸 갖다 붙이자라고 하면 희기는 아스트랄이네. 노, 에터르네. 자아체네요. 물체네. 목화금수에다가 저 사구성체 개념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인간의 감정 개념을 갖다 붙인다면 지금 금방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희로애락지, 발 이게 바깥으로 안 드러난 상태. 그럼 씨앗 같은 상태일 거 아닙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아직 발휘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중이다. 이게 중이다. 그런데 이게 바깥으로 드러났는데 이게 중에 의해 가지고 절제되고 조절됐다. 조화롭게 어쨌든 이게 어느 편향을 이루지 않고 절제되고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걸 화라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드러나면 드러났지만 잘 조절되면 화. 그래서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야요. 희로애락이 겉으로 날뛰지 않는 상태, 정망무짐한 상태, 다른 개념으로는 무극적인 상태, 고요한 상태, 이런 것이 천하의 근본이고,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야. 안 드러나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안 드러나면 운동이 없는 거거든. 드러나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더라도 조절되고 조화되는 것은 도착할 어떤 목표 지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용에서 말하고 있는 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중을 이루기는 이 살아있는 인간의 삶에서 중을 이룬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으면 중이 되지 뭐. 감정이 없어지겠지. 아예 안 나오겠지.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감각이 있고 신경이 있는 이상 감정이 없을 수 없으니까, 그죠? 감정이 없을 수가 어떻게 있나요? 그러니까 미발은 불가능하지만 발이 중절은 되겠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이 현실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의 화겠죠. 그래서 군자를 나중에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화이부동이라고 정의를 해요. 화이부동하면 군자요, 동의불화하면 소인배다 그러잖아요. 그럼 화이부동은 또 무슨 뜻이냐?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 이게 드러나. 근데 이게 다 편향이에요. 어떤 편향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건 막을 수가 없지만 드러났다 하더라도 조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화라는 거거든요. 근데 드러난 거를 조화를 못 시키는 거, 이건 군자인데. 근데 군자가 되려면 조건이 어떤 게 뭐가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A, B, C, D 4개가 있으면 A, B, C, D를 조화를 시킨다는 것은 A, B, C, D 4개를 다 인정해줘야 A, B, C, D가 조화가 되지. 어느 하나를 부정하면 이건 조화가 아니고 동일화 시켜버린 게 되는 거잖아요. 동일화라고 하는 것은 2개가 만나서 한 목소리 내는 게 동일화예요. 근데 조화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것은 2개가 만나서 2개의 목소리가 있으면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소리는 2개지만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차원이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인배들은 동질화밖에 못한다는 거야. 내 말을 듣든지 내가 너를 따르든지 나한테 굴복하든지 아니면 내가 굴복하든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게 소인배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군자는 네가 그런 거 인정해 줄게. 근데 나하고는 다르네. 근데 우리는 같은 일을 할 수 있어. 다른 거는 다른 거대로 하고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같은 걸 하자가 될 수 있으면 이게 군자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일상생활의 갈등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에서 달라도 다른 건 다르게 하고 같은 건 함께 하자, 함께 할 수 있는 건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이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일상의 갈등 조절 중에서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 이게 전형적인 소인배지. 지금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저희 그 학교에 여러 가지 소소한 이런 토닥토닥한 갈등들이 계속 있어요. 계속 있는데 실은
우리 얘기네,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이런 문제를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있죠. 자, 그래서 중리께서 말씀하셨다. 중리는 공자를 얘기하는 거죠. 군자는 중용을 하고 소인은 중용의 반대로 하는데, 군자가 중용을 함은 군자이면서 때로 맞게 하기 때문이요. 이것도 이제 중요 개념이라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군자이 시중이라고 하잖아요. 시중. 유교의 사상을 한마디로 압축한 개념 중에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중이라는 사상입니다. 때에 맞게 한다. 이거를 아주 정물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일이든지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일이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섭리에 맞냐 안 맞냐에 근본적으로 달려있고, 만약에 이것이 나의 변덕스러운 인위적인 욕망에 기초한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속성이 없겠죠. 이제 이 공자의 시각에 따라서 보자면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강력한 자연의 섭리와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천명을 타고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 천명이 있는 일을 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쭉 가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안정되게 가면 뭔가 능득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없이 일을 하면 뭐 찌지고 뽑고 싸우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든지 눈앞에 성과가 안 나오면 나가 떨어지든지, 예. 그리고 일이 어려울 때에는 으쌰으쌰 하다가 뭐가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면 나눠먹기 싸움이 일어나든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중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자연스러움에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섭리적 과정에 따른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뭘 어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섭리적 과정에 따르는 게 대표적으로 농사 같은 거잖아요. 농사가 타이밍 놓치면 완전 베리는 전형적인 현상이잖아. 5월에 해야 될 거, 7월에 해야 될 거, 9월에 해야 될 거 다 달라요. 이거 타이밍 놓치면 1년 농사 다 망칩니다. 이런 게 시중인데 이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이 그걸 뒷받침해 줄 때, 필연성이 그걸 뒷받침해 줄 때 그 토대 위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물리적으로는 타이밍 맞추는 문제가 되겠지만 인간적으로 확장을 하자면 어떤 보편성과 필연성과 천명의 바탕 위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명이 없는 사람이 어떤 진정성 없이 일을 하는 거, 그것도 시중에 어긋나는 거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필연성도 없으면서 하는 것도 시중에 어긋나는 거예요. 꼭 필요하지 않은데 이런저런 어떤 이해득실과 위세, 인정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일을 하는 거는 마땅치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군자가 이 시중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굉장히 경물치지를 열심히 평소에 늘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중할 수밖에 없죠. 야,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게 진짜 이 사물의 본성에 맞는 걸까? 아니면 다른 거를 더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 걸까? 뭐 이런 건 계속 궁리를 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소인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소인이 무기탄이야. 소인은 눈에 뵈는 게 없다. 무기탄이라고 하는 게 무기탄이라고 하는 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예, 뭘 조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모하게 한다는 겁니다. 무모하게 지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인은 경물치지 성의정심이 내면화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뭘 하나를 보더라도 이거의 원인은 뭐지? 이거의 원인은 뭐지? 하고 심층적으로 보려고 애를 안 쓰고 그냥 대충 느낌적 느낌으로 질러버린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야, 여기가 필연성이네. 여기가 천명이 있는 거네. 하고 확인하고 다듬고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가야 되는데 느낌적 느낌 딱 오면 질러버리네. 이게 무기탄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많이 하면 스스로 다치죠. 스스로 다칩니다. 그 다음 문장도 아주 중요해서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일관된 논리들인데요. 보세요. 자왈 색은 행계를 후세에 유술은 하나니 오불위지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색은 행계라고 하는 게 음벽한 것을 찾고 괴이한 짓을 행함. 음벽한 걸 찾고 괴이한 짓을 행함. 이게 요즘 용어로 하자면 뭐겠습니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입니다. 괴이한 것을 행하는 거. 근데 괴이한 것은 왜 괴이할까요? 신비주의는 왜 신비할까요? 만약에 어떤 비밀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내가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꺼내 보였어. 와서 봐라. 여기에 진리가 있다. 와서 봐라. 예수님의 했듯이 그렇게 했다. 이거는 그럼 와서 봐가지고 그 사람도 이해를 했다고 쳐요. 그럼 이들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은 없어. 내가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도 내가 아는 것을 같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등해졌어요. 대등해지면 권력이 형성이 안 돼요. 그죠? 이 정보 불균형에서 권력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권력력이 가득 찬 애들은 일부러라도 이 불균형을 써먹으려고 그래. 진정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불균형을 없애려고 그래요. 성인군자하고 사이비 교주의 차이는 만약에 성인군자라고 얘기되는 사람이 A를 알고 있고 사이비 교주는 A까지는 아니지만 A 비스무리인 유사 A-를 알고 있다고 쳐봐. 알고 있는 거는 비슷한 유형의 A인데 성인군자는 A를 까고 A가 여기 있으니 와서 봐라. 이게 성인군자예요. 사이비 교주는 니들은 A 모르지. A 아는 내가 뭐라고 하는 거에 말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요건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에 의해서 이 격차에 의해 가지고 권위가 발생했다. 이 권위에 기초해 가지고 권력이 발생했다. 이 권위와 권력을 유도했다. 이게 색은행괴입니다. 색은행괴. 남들한테 권위를 내세우고 신비한 척하고 말하다 보니까 발도르프게 이게 진짜 많은데 네, 권위를 내세우고 신비한 척하고 발도르프게 이게 좀 많아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내가 신비한 척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오이리트미 하는 사람들한테 질문 하나 했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슈타이너가 오이리트미를 천사의 율동을 보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오이리트미 하는 사람이 하도 뭐 신비한 얘기를 해서 근데 천사 보셨어요? 그랬거든. 당신이 본 천사는 어떻게 움직이더냐? 말 못하죠. 말 못하죠, 당연히. 근데 그런 식의 어떤 표현과 그로부터 애매모호한 권위를 유도하는 것. 이게 색은행괴예요, 색은행괴. 이런 짓,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니까 욕심은 앞서고 능력은 모자라고 이런 사람들은 색은행괴를 하려고 해요. 욕망은 큰데 실력은 딸려. 그러면 색은행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색은행괴하는 사람들은 후세에 유술은 하나니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높이 사고 칭송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설사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약간 그 사행성인 사람들이 더 설친다는 거죠. 더 위세를 떤다? 위세 떠는 거 알지만 내가 더 알고 있다는 거 내가 알지만 나는 그런 거 바라지 않겠다. 그 다음에 군자가 도를 쫓아 행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데 이건 군자가 아니고 군자 연연하는 사람들이 도를 쫓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만두지 못한다. 이거는 뭐 아까 만약에 우리가 의지에 의해서 즉 천명에 의해서 그 천명을 솔성지 위도하는 식으로 어떤 걸 추구한다면 그만둬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내 천명이다라고 정한 게 있다면 정해진 게 있다면 그걸 내가 안다면 그 바탕 위에서 행한다면 이거는 그만두고 말고 하는 문제가 발생 안 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나는 그만두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군자는 중용에 의지해서 세상에 숨어 있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툴툴대지 않는다. 예, 찡찡대지 않는다. 요게 그 논어의 세 번째, 논어 하기시습장, 논어의 첫 장이 하기시습장이죠. 하기시습하면 불영 여로와.
유붕자원 방래하면 부력 낙화. 인 뭡니까? 부지온. 세 번째 문장이 뭐지? 인부지 이온하면 부력 군자호화. 인부지 이온하면 그 부력 군자호화. 이게 뭐냐면 세 번째 문장은 남이 나를 몰라줘도 화나지 않으면 그게 군자다라는 거야.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인정욕구에서 자유로우면 군자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정욕구에서 자유롭다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 저기 우리가 뭐 몸담고 있는 발도르프식으로 얘기하자면 인정욕구에서 자유로운 건 어디서부터 될까요? 자유로운 개인 이거 되는 때부터 되는 거잖아. 자유로운 개인의 정의가 뭡니까? 권위와 모방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인정욕구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인정욕구에서 자유로워진다. 권위와 모방에서 벗어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말하는 군자의 상이라고 하는 거나 발도르프에서 얘기하는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의식권 이상의 주체나 동일한 인간상이라고. 네. 여기까지. 뭐 그 뒤에도 많은 문장이 있습니다만 이제 많이 반복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유기 이론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 이것들이 그야말로 역사 문화적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성, 구조를 가지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양의 고전들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인지학하고 비교를 하면서 쭉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